여성분들은 결혼할 거라면 적어도 제 주변의 30대 여자들 중에 결혼한 여자들은 대부분 이렇게 갔습니다. 30대 되면 알잖아요, 여자들. 남자가 나한테 했을 때. 근데 저는 남성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면요, 이런 여자랑은 그냥 애초에 결혼을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저는 확정적으로 말씀드리는데, 어떤 여자를 만나서 어떤 여자가 뭐 나는 라는 얘기를 꺼내는 여자면은 만나면은 평생 고생합니다, 진짜. 리성님은 사귀고 언제 잠자리 갖는 게 적절하다고 보시나요? 20대 여자인데 적절한 타이밍이 있을지 궁금해요. 또 삼성전자 다니시는 분께서 남친이 결혼 생각이 없어 보이는데 라는 글을 적어주셨습니다. 나 29, 상대방 31. 남친이랑 나 만난 지 2년 넘었고 남친은 내가 첫 연애야. 난 20대 때 결혼하고 싶어서 결혼하자고 1년 전부터 얘기했는데 맨날 피하고 머뭇거리더라. 나중에 이유를 들어보니 내가 모은 돈이 없고 집안이 부유하지 않아서래. 이것 때문에 한번 헤어졌다가 남친이 힘들다고 다시 붙잡아서 만나는 중. 남친 모은 돈은 4억 정도 플러스 부모님 3억 지원. 근데 난 4억짜리 집을 매매해서 빚 갚느라 돈을 못 모은 상태였고 해봤자 3천? 근데 이 말이 좀 이상하네요. 4억짜리 집을 매매해서 빚을 갚느라 돈을 못 모은 상태였다는 것도 웃기네. 4억짜리 집을 그래도 매매를 한 거면 어느 정도 그래도 열심히 산 거잖아요. 어쨌든 부모님 결혼 자금 지원은 못 받을 것 같아. 이거 듣고 남친은 배우자 기준이 워낙 높아서 너랑 하는 게 맞는지 고민이 된대. 너를 이렇게 붙잡는 게 맞나 싶대. 최근에 동기들 결혼하길래 다시 얘기 꺼냈는데 이젠 성격 운운하면서 내가 배우자감으로도 성격도 좋은지 잘 모르겠대. 근데 난 지금까지 회피형 남친 만나서 개고생하고 맨날 운 기억밖에 없는데. 이거 들으니까 너무 정 떨어지는데 아직도 못 헤어지는 내가 밉다. 앞으로 나 어떻게 행동해야 될까? 서서히 멀어지면 되려나? 그냥 허무하다. 이거는 확정적으로 말씀드립니다. 무조건 헤어져야 돼요. 이 남자랑 결혼하게 될 가능성이 제로에 수렴합니다. 그래서 제가 요즘에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여성분들은 이 남자가 나한테 빠진 게 피크일 때 결혼 얘기를 꺼내야 돼요. 진짜로. 여성분들이 남자가 부담 가질까봐 이런 얘기하는 거를 되게 힘들어 하거든요. 근데 나한테 콩깍지가 씌었을 때도 내가 결혼 얘기를 꺼냈는데 부담스러워 할 정도의 남자면은요, 어차피 1년 후, 2년 후에 이 남자랑 결혼할 가능성이 없어져요. 죄송하지만. 그래가지고 내가 정말 결혼 정년기고 여성분들 입장에서 어차피 결혼 정년기고 내가 결혼을 이제 해야겠다라고 싶으면은 이 여성분 나이 29이라고 하는데 지금 바로 헤어져야 됩니다. 이 남자 새끼도 완전히 개새끼 사이코패스 새끼예요. 이거는 자기가 피하고 머뭇거리다가 결국에는 또 붙잡아 놓고, 여자가 헤어지자니까 붙잡아 놓고 이제 와가지고 또 결혼하는 게 맞냐는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잖아. 여자의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데. 그래서 정상적인 남자들이면은요, 30대 여자들을 만나기 부담스러워하는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이 여자의 시간을 내가 결혼할 것도 아닌데 소비를 시키는 게 너무 미안해가지고 오히려 못 만나는 경우도 많단 말이에요. 공감 능력이 높은 사람들이면은. 근데 그게 아니라 이 새끼는 완전히 정반대 새끼인 거지. 여자의 소중한 시간이 계속해서 가고 있는데 결혼 생각도 없으면서 계속 여자를 놔주지도 않고 이러고 있는 게 이게 뭐하는 새끼야 대체. 그래가지고 여성분들은 결혼할 거라면 적어도 제 주변의 30대 여자들 중에 결혼한 여자들은 대부분 이렇게 갔습니다. 대부분 남자가 나한테 콩깍지가 씌어가지고 30대 되면 알잖아요. 여자들도 대충 남자가 어느 정도의 좋아하는 게 절정기고 어느 정도의 이제 마음이 식고 이러는지가 알잖아. 어느 정도의 뜨뜻미지근해지는지. 그래가지고 남자가 나한테 해도 달도 별도 다 따다줄 수 있을 것 같이 눈깔이 뒤집혔을 때 승부수를 둬야 돼요. 나 근데 결혼 빨리 하고 싶어가지고 만약에 결혼 생각이 지금 당장 없으면은 솔직히 우리 만남을 조금 더 생각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라는 식으로 조금 이렇게 말을 하면은, 남자가 정말로 이제 눈이 콩깍지가 씌었고 나도 이 여자 정도면은 결혼을 해도 되겠다 싶으면은 남자도 결혼 준비를 하기 시작하거든요. 남자도 결혼 정년기라면은 이 정도면 됐지, 이 정도 놀았으면은 그래 결혼할 때 됐다 나도 해가지고 이제 진행을 하게 되는데, 이 시기가 끝나 남자가 이제 설레는 단계도 다 끝났어. 그래가지고 이제 어떤 진지하게 냉철하게 이성적으로 판단을 할 수 있는 시기가 되면은 남자 입장에서, 남자는 이제 또 능력이 어느 정도 있고 하는 남자다 보면은 미루고 미뤄도 사실 큰 부담이 없는 경우가 많거든요. 남자가 진짜 막 그 40대 중반 막 이런 경우가 아니면은. 그래가지고, 그리고 또 요즘에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결혼할 사람은 그래도 사계절은 만나봐야 된다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근데 저는 이 두 가지 이유로 이게 조금 안 맞는다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은, 어차피요 만나고 2, 3개월 정도에 결혼 준비를 시작해도요 결혼식장을 바로 잡을 수도 없고 막 이것저것 하고 하면은 어차피 1년 정도는 채워진 상태로 결혼을 하게 된단 말이야. 근데 만약에 결혼 준비를 하다가 이 남자 도저히 아니다 싶으면은 어차피 이혼보다는 파혼이 낫거든요. 그냥 차라리 파혼을 하는 한이 있어도 한 2, 3개월 만에 승부수를 던지라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나이가 30대가 넘었는데 2, 3개월 만에 이 남자가 어느 정도 수준의 남자인지 올바른 남자인지 판단을 할 수 있을 정도의 성구안이 없는 여자면요, 어차피 그 정도 수준의 여자기 때문에 1년을 만난다고 해봤자 이 남자가 개새끼인지 아닌지 판단 못해요. 진짜로.
1년을 만나서 사계절을 만나서 이 남자가 진국인지 아닌지 판단할 수 있는 여자라면은 2, 3개월 만나도 어느 정도 사이즈가 나와요. 당연히 20대 그 어떤 경험도 없는 20대 초반 여자들한테 이 방법을 쓰라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이 여자들은 아직 시간이 많잖아. 그래가지고 이 남자가 결혼 상대 같아. 오히려 이 여자들은 한 1년, 2년 봐야 돼. 어리고 아직 사회생활 경험이 없고 남자 경험이 없다 보니까. 근데 내가 30살이 넘고 30대 정도 된 여자들이면은 그래도 여태까지 만났던 개 같은 새끼들이 있을 거고 주변에서 잘못 결혼해가지고 좆된 케이스도 많이 봤을 거고 이러다 보니까 경험 자체가 어느 정도 쌓여 있을 때란 말이야. 그래서 이 상태로 내가 2, 3개월 정도 어떤 남자를 만나봤는데도 이 남자가 제대로 된 남자인지 모르겠어. 1년은 그래도 만나봐야 될 것 같아 라고 한다면 어차피 이 여자는 1년 뒤에도 그 남자의 실체를 알아채지 못합니다. 그래서 저는 30대 여성분들은 그냥 무조건 본인이 결혼하고 싶다면은 2, 3개월 만났을 때 내가 이 남자를 봤을 때 이 남자 정도면은 결혼해도 괜찮을 것 같아 라고 한다면은 그 콩깍지가 씌었을 때를 놓치지 말라는 겁니다. 남편이 결혼 얘기 꺼내고 얼마 안 돼서 아기가 와서 결혼했어요. 콩깍지 만땅일 때 남자가 밀어붙여야 하나 봐요. 맞아요. 그러니까 밀어붙여야 되는데 남자들이 이제 그 콩깍지 시즌이 도파민이 뿜뿜할 때 남자들이 이제 연애 초반에는 막 그러잖아요. 여자친구랑 밤새고 통화하고 출근을 하고 막 밤새 막 좋은 시간 보내다가 출근을 해도 그때는 도파민이 치사량으로 나오는 시기이기 때문에 피곤한 것도 모른단 말이야. 근데 어느샌가부터 점점 피곤해질 때가 온단 말이야. 아 이제 좀 지치는데 나 잠 좀 자야 돼 막 하면서 막 무슨 뭐 전화 통화하다가도 나 이제 근데 너무 피곤해가지고 잠 좀 자야 될 것 같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시기가 있잖아. 저는 냉정하게 그때도 좀 늦은 거라고 봐요. 냉정하게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30대 거의 중반 정도 되는 여자 기준입니다. 이때 결혼을 하려면은 콩깍지 뒤집혔을 때를 절대 놓치면 안 돼. 특히 능력남들이랑 결혼할 거라면은 당연히 어떤 선택지가 없는 남자랑 결혼할 거라면은 뭐 이렇게까지 급하게 할 필요는 없겠지만 근데 선택지 없는 남자들도 요즘에는 어느 정도 만나고 하면은 이제 메타인지 떨어지는 경우가 많아가지고 어쨌든 간에 그 본인이 이제 30대 중반 정도 되는 여성분이라면은 승부수 띄워야 됩니다. 남자가 콩깍지가 씌어 있을 때. 그래서 댓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 글 마지막도 서서히 멀어지면 되려나 이것도 말이 안 되고 바로 헤어져야 됩니다. 지금 저 남자 새끼는 결혼하면 되는 놈이 아니에요 애초에. 그런 애를 만나고 있는 것도 신기하다. 그러게 나 너무 허무하다. 내가 들인 시간, 노력, 애정이 다 같이 없어진 기분. 만나도 뭐 그런 애를 만나냐. 조건 없이 사랑해주는 남자들도 많은데 나는 내 여친 모은 돈 0원이어도 내가 다 끌고 가고 결혼할 생각인데 돈은 남자가 벌면 내고 부족하면 노가다라도 뛰어서 먹여 살리는 거지. 헤어지고 빨리 결혼할 분 만나세요. 만나고 싶어서 헤어진 기간 동안 소개팅도 열심히 나갔는데 원하는 사람이 없다 보니 계속 더 집착하게 되나 봐. 이 사람이 최선인 것처럼 보이는 착각. 이거는 이제 결국에는 남자한테 끌려다니고 이제 남자가 계속해가지고 내가 너보다 훨씬 더 낫다라는 식으로 말을 하다 보니까 거기에 이제 넘어간 거죠. 어쩔 수 없지. 그리고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렸죠. 헌신을 받은 쪽보다요. 헌신을 한 쪽이 상대를 훨씬 더 소중하게 느껴지게 됩니다. 이게 사람이 심리적 오류가 있어가지고 내가 어떤 시간적 투자, 노력의 투자, 감정적 투자 이런 것들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매몰 비용이 계속해서 쌓이고 막 이러기 때문에 이 사람이 소중한 사람이라 내가 시간을 들였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아니라 이게 노력 정당화 편향이라고 해가지고 내가 이렇게까지 시간을 들이고 감정을 쏟고 노력한 사람이면은 소중한 사람이어야 돼 라고 뇌에서 착각을 일으켜요. 인지 오류가 생겨. 그래가지고 받는 입장에서만 있었던 사람은 오히려 헤어질 때 부담이 없고 내가 이 사람한테 얼만큼 퍼줬는지 얼만큼 노력했는지 이런 거에 따라서 상대하고 헤어지는 게 더 힘들어집니다. 오히려 내가 많이 받았을 때보다. 그래서 상당히 조금 안 좋은 케이스예요. 세상에 좋은 남자 많습니다. 나랑 결혼 안 하겠다는 남자가 어찌 최선이겠어요. 남자가 착한 아이 증후군도 있다고 하고 남친 엄마도 나 뵌 적도 없는데 돈 없다고 나 싫어하셔. 그러니까 이건 안 하는 게 맞아요. 이거는 31에 4억 있어도 모자라다는 걸 보면 사는 세상이 참 다르네. 근데 애초에 이 여성분 자체도 지금 삼성전자 다닌다고 하잖아요. 삼성전자 다니고 지금 이 나이에 39에 4억짜리 집을 매매를 했다는데 아예 그냥 일반적인 사람들이랑은 다른 세상에 살고 있는 게 맞습니다. 너는 집이 있다는 거 아니야? 남친 버리고 충분히 너의 조건에 감사할 수 있는 사람 만날 수 있을 것 같은걸? 29에 집 있는 것도 대단. 남자친구가 결혼할 만큼 안 좋아하는 것 같은데 다른 사람 찾는 게 더 나은 선택지 아닐까요? 빨리 헤어지고 한 살이라도 어릴 때 새로운 사람 만나라. 심리적 독립 안 된 남자랑 결혼해봐야 좋을 거 없을 때. 저것도 맞아요. 부모한테 이리저리 휘둘리고 근데 이건 여자도 마찬가지기는 해요. 여자도 부모랑 심리적 독립 안 된 여자랑 결혼하면 엄청 피곤해집니다. 둘 다 마찬가지야. 너도 부모 지원 포함 7억 원 포기 못 하잖아 라고 하니까 작성자가 나는 돈 보고 만난 게 아니라 난 돈 없어도 나랑 같이 읽어나갈 사람 오네. 그러면 헤어지고 다른 남자 만나면 되겠네요.
어쨌든 여성분들이 보기에 이제 가슴이 철렁할 만한 글입니다. 결혼 생각 없다는 새끼가 있으면은 그냥 바로 이혼하는 게 맞아요. 남자들은 여자가 아기를 키우는 거에 있어서 이제 애를 낳으면은 여자 몸 다 망가지고 굳이 낳아야 되는지 모르겠다라는 식의 뉘앙스를 풍기는 여자는 본인이 딩크족이 아니라면 남성분이 이 여자는 바로 거르는 게 맞고, 이제 여자들 입장에서는 남친이 만나고 있는데 굳이 막 결혼 생각이 없어 보인다 하면은, 내가 만약에 결혼 생각이 있다면은 바로 그냥 승부수 띄우고 남자가 뜨뜻미지근하면은 바로 헤어지는 게 맞습니다. 서울교통공사에 다니시는 여성분께서 진짜 진지하게 요즘 결혼하는 게 맞는지 고민이라 기혼자들의 생각을 듣고 싶어요 라는 글입니다. 연애 중인데 20대 후반이라 서로 결혼 얘기도 어느 정도 나오고 있긴 하거든. 이전에는 걔랑 애 낳고 가정 하나 꾸리고 싶었어. 내가 그렇게 하고 싶기도 했지만 다들 하니까 당연히 그렇게 해야지 라고 생각했던 부분도 있어. 근데 요즘 내 몸 망가져가면서 애 낳고 또 애 키우느라 고생하고 과연 이게 맞는 걸까 하는 생각이 들어. 언제까지고 취미생활 친구관계에만 의존할 수도 없다는 걸 알아서 가정을 꾸리고 싶었던 이유도 큰데, 다들 이런 고민 해본 적 있니? 있으면 어떤 결론을 지었어? 라는 글입니다. 요즘에 여자들이 흔히 하는 고민이죠. 근데 저는 제가 이 여자도 뭐 진지하게 요즘 뭐 고민 나눈다고 하니까 저도 진지하게 말씀드리면, 저는 이제 남성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면요, 이런 여자랑은 그냥 애초에 결혼을 안 하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는 확정적으로 말씀드리는데, 어떤 여자를 만나서 어떤 여자가 뭐 딩크 비슷한 얘기라도 꺼내든지 아니면은 나는 애 별로 안 좋아한다 라는 얘기를 꺼내는 여자면은, 남자 본인도 딩크를 꿈꾸는 남자면은 결혼해도 괜찮은데, 나는 아이를 낳고 싶은 생각이 확고한 남자다 라고 한다면 그런 여자는 애초에 만나지를 마세요. 애를 낳는 거에 대해서 피해의식이 조금이라도 있는 여자라면은 만나면은 평생 고생합니다 진짜. 그래, 당연히 막상 애를 낳으면은 생각보다 이제 좋을 수는 있겠죠. 근데 애를 낳기 전부터도 애를 좋아하는 여자를 만나는 게 훨씬 더 나아. 막 나는 애를 낳기 전에 애를 좋아할지 잘 모르겠어, 아무리 내 애라고 그래도 정말 예쁠까라는 걱정하는 여자들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여자들도 이거는 여성의 본능이기 때문에 막상 애를 낳으면 예뻐지는 거는 맞습니다. 열의 아홉은 그래요. 물론 열의 하나 정도, 열의 하나도 아니야, 그냥 100명 중에 한 명? 그 정도는 이제 정신병자 사이코패스 같은 여자들 같은 경우에는 자기 자식도 안 예뻐 보이는 경우가 있기야 있겠지만, 대부분의 여자들은 막상 낳으면 아기를 좋아하게 될 수밖에 없단 말이야, 자기 아기를. 왜냐면 이게 안 되면 그냥 돌연변이에요, 돌연변이. 그래서 내가 어떤 계획을 세울 때 정말 극소수의 돌연변이 예시를 보면서 플랜을 짜면 안 되잖아요. 나는 돌연변이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일단 낳으면 여자들이 아기를 좋아할 수밖에 없는데 아기에 미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아기를 낳으면 당연히 피곤한 상황도 있기는 있단 말이야. 근데 그 피곤한 상황을 갑자기 피해의식으로 치환을 해가지고 남편한테 이 스트레스를 갑자기 몰아버리는 여자들이 있기 때문에, 낳기도 전부터 애를 낳으면은 여자한테 막 너무 손해라느니 막 여자는 남자한테 애를 낳아준다라는 개념을 갖고 있는 여자들도 상당히 많거든요. 그런 여자는 그냥 결혼하기 전에 거르는 게 좋습니다. 그런 여자랑 연애만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아기를 갖고 싶은 남자들 같은 경우에는 어떤 여자의 뭐 마인드를 바꾸려고 할 필요도 없고 그러지도 마세요. 이런 여자랑은 아예 낳기 싫어, 오케이 알았어, 참고할게 라고 하고 연애 상대로만 골치 아파. 무슨 막 계속 해가지고 막 이렇게 뭐. 그러니까 제가 요즘에 그런 생각을 해요. 저희 와이프랑 저랑 지금 태어나서 가장 행복한 나날들을 보내고 있거든요. 당연히 애 보는 거 피곤해요, 힘들고. 근데 세상에 좋은 것만 있는 선택이 어디 있어. 그러니까 결혼 생활을 할 때도 당연히 내가 혼자 살 때보다 불편한 게 있고 혼자 살 때보다 좋은 면이 있고 막 이러는 거잖아요. 그리고 혼자 사는 것도 결혼 생활보다 조금 덜 행복한 게 있는 것도 있을 거고 더 편한 것도 있을 거고 그럴 거잖아. 근데 애를 낳아가지고 막 정신병에 걸리고 이런 여자들 같은 경우에는 애를 낳아서 내 인생에서 손해보는 게 무엇인지부터 체크를 하는 여자들이 많거든요. 근데 애를 낳아서 내 인생에서 좋아질 게 뭔가부터 체크하는 여자들은 애를 낳아서 정말 행복하게 잘 살거든요. 제가 얼마 전에 와이프랑 애기랑 해가지고 동네 짜장면집에 가가지고 그냥 짜장면을 먹었어요. 짜장면을 먹고 그 좋은 음식도 아니었고 좋은 그 식당도 아니었는데, 제가 문득 그런 생각을 했어요. 내가 지금 이 가족이 없이, 가족도 없고 아기도 없이 나 혼자서 엄청나게 성공해가지고 세상에서 제일 비싼 호텔에서 제일 비싼 레스토랑에서 제일 좋은 차 부가티를 타고 가가지고 어떤 가장 좋은 고급 음식을 먹고 이러면 지금보다 과연 행복할까라는 생각을 해봤는데 절대 그럴 것 같지 않아요.
그냥 집 앞에 있는 동네 그 짜장면 집에서 아기를 데리고 나가지고 우리 그 와이프랑 같이 해가지고 이렇게 먹는 그 자리가 나는 훨씬 더 행복하다는 그 확신을 가졌거든요. 그 내가 사랑하는 그 여자와 내가 사랑하는 내 자식과 함께 있는 시간이 그 정도로 소중한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저는 아기를 낳고 얘가 세상에서 느껴본 적 없는 행복을 느끼고, 저희 와이프도 그렇고 제 주변 친구들도 다 그래요. 보통은 애를 안 낳아본 사람들은 애를 볼 때 어떤 느낌인지 이제 상상조차도 못 하거든요. 내 피를 물려받은 그 아이를 볼 때 그 올라오는 그 몽글몽글한 감정이라는 거를 그냥 애를 낳아보기 전에 이제 상상도 못 하는데, 이런 감정이 올라오더라도 결혼하기 전부터 자꾸만 그 애를 낳으면은 이제 몸이 망가지고 이런 것부터 생각하는 여자면은 결혼하고 나서도 분명히 그 행복한 마음이 올라올 텐데, 행복한 건 행복한 거지만 그래도 힘들어 라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말도 드렸었다. 맞아. 결론을 결국에는 행복하게 만드는 사람들을 만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꼭 비단 애 문제에서, 출산 문제에서 뿐만이 아니에요. 출산 문제가 아니라 내가 힘든 부분과 행복한 부분이 있을 때 나는 이러이러해서 힘들지만 그래도 이러이러해서 행복해라는 사람이 있고요. 내가 이러이러한 부분에서 너무나 이런 부분들은 좋지만 그래도 힘든 부분들이 있으니까 너무나 불행해라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힘든 것과 그 행복한 게 동시에 있을 때 행복한 거를 뒤로 돌려서 결론이 행복하다로 만드는 사람들을 저는 만나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당연히 애를 낳을 때 여자들 몸이 망가지겠죠, 당연히. 그리고 힘들고 리스크도 있는 거 다 압니다. 제가 이거를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옛날 엄마들은 무슨 6남매 7남매까지 낳았는데 요즘 여자들은 왜 그 지랄하는 거야. 난 이런 말 하고 싶은 거 아니야. 당연히 여자들도 애 낳을 때 목숨 걸어야 되고 막 이러는 경우가 많은 거 나도 안단 말이야.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애를 낳아가지고 이제 신생아 시절에 막 잠도 잘 못 자고 막 이런 거를 다시는 오지 않을 너무나 행복하고 소중한 시간이다라고 생각하면서 버티는 여자들이 있고요. 그게 아닌 여자들이 있어. 저희 와이프가 갑자기 귀로만 듣다가 채팅을 저렇게 치기 시작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와이프도 진짜 애 전도사 됐다니까요, 진짜. 만나는 여자마자 애 낳으라고 아주 난리도 무슨 이 친구들한테 이제 남자들이나 할 법한 소리를 해요. 이제 남자들은 보통 야 결혼해서 그래도 애는 낳아야지 하면서 친구들한테 이제 전파를 하잖아요. 결혼을 하라고 그럴 때. 근데 여자들 같은 경우에는 야 좋은 남자 만나야지 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우리 와이프는 요즘에 동생들이 언니 근데 나 결혼해야 돼 꼭? 아 근데 혼자가 편한데라고 하면은 야 애는 낳아야 돼. 애는 무조건 낳아야 돼 하면서 출산 그 전도사가 됐다니까. 그러니까 지금 50일 된 딸 분유 먹이면서 식청 중입니다라고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먼저 내 길을 앞서간 사람들의 어떤 육아 조언 같은 거 있잖아요. 거기서 저는 가장 참고해야 될 게 뭐라고 생각하냐면은 무슨 아이를 어떻게 키워야 된다, 어떻게 해야 똑바로 키운다 이게 아니라 힘들 때마다 그 생각을 해야 돼요. 사람들이 다 똑같이 얘기해. 어릴 때 좀만 더 안아줄 걸. 이라는 얘기를 진짜 다 똑같이 하거든요. 근데 그 시기가 너무 힘들단 말이에요. 그 100일까지의 아기 시기가 아기를 밤에도 그 야간 수유를 2시간에 한 번씩 계속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진짜 사람 돌아버리게 하기는 해요. 원래 고문 중에 가장 심한 고문이 이제 잠 못 자게 하는 고문이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시절을 온전히 즐기기가 힘들단 말이야. 일반적으로는. 근데 그 시기를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소중한 시기라고 생각해가지고 나는 벌써부터 저희 아들이 아직 돌도 안 됐는데 그 갓난아기 시절이 벌써부터 그리워요. 내가 그때 한 번이라도 더 안아줄 걸 이라는 생각이 벌써 들어. 한 번이라도 안아주고 한 번이라도 더 따뜻하게 그 온기를 느껴볼 거라는 생각이 너무 지금도 계속해서 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나가고 있는 시간이 힘든 시간이라기보다는 다시는 내 인생에서 돌아오지 않을 가장 소중한 시간이라고 생각을 하면은 그 힘든 거를 어느 정도는 버틸 수가 있거든요. 진짜 애가 너무 빨리 커요. 진짜로 하루하루가 달라. 그 시간이 진짜 소중한 시간인데 요즘 엄마들은 그 시간을 지옥이라 그러잖아요. 이 미친년들이 진짜로. 나는 이제 육아 지옥 얘기 꺼내는 그 새끼들은 아예 그냥 사람 취급도 안 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내 새끼를 보는 시간을 지옥이라는 표현을 써. 그리고 그런 미친들이 하는 말이 자기 자식을 잘 키우는 방법들을 막 검색해 보는 거야. 근데 내가 예를 들어 나중에 다 자랐는데 나를 키웠던 시간들을 우리 엄마는 지옥이라고 불렀던 거를 아이들이 인지하게 되면은 걔가 그 정신병에 안 걸리겠습니까? 나였으면은 존나 현타 왔을 것 같아. 내가 태어나서 우리 엄마는 지옥 같은 시간을 겪었구나 하면서. 그러니까 장난으로라도 지옥이라느니 이런 표현 하지 마세요. 진짜 지옥이라느니 뭐 독박 육아라느니 뭐 이딴 병 같은 단어는 쓰지 마시고 그거 다 정신병자 여자들이 만들어낸 단어이기 때문에. 아휴. 그리고 자꾸 지옥이다 지옥이다 하면은 진짜 지옥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저는 지금 임신 중이라 앞으로가 무섭긴 한데 다들 낳으면 지금이 좋을 때라든가 무슨 지옥 하는 게 너무 듣기 싫어서 그냥 늘 지금이 제일 좋을 때라고 생각하기로 했어요. 그냥 주변 그런 인간들 다 쳐내야 됩니다.
저한테도 제가 애기 낳자마자 이런저런 영상을 찍었더니 그때가 제일 좋을 때입니다. 100일만 지나보세요. 애기 기어다니기 시작하면은 지옥이 시작됩니다. 뭐 이 지랄하고 어떤 사람들은 100일 전까지만 참으면 된다는 사람들이 있었어. 어떤 사람들은 또 100일 전이 가장 행복한 시기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러니까 다 생각하기 나름이라니까요. 지금 나한테 존나 애기 100일까지도 안 키워보고 이제 뭐 애기 이제 기어다니고 이러면은 지옥이 시작된다 어쩐다 하는 사람들 막 조롱하는 사람들 개 많았었거든요. 애기 지금 진짜 잘 기어다녀요. 지금 막 계속 기어다니고 계속 막 무슨 뭐 안아달라 그러고 막 이유식 먹이려면은 막 그냥 입도 잘 안 벌리고 아주 막 손으로 치고 막 난리가 난단 말이에요. 근데 너무 귀엽고 소중한 시간들이거든요. 그런 시간들이 너무 귀여워. 아니 기저귀 가는 것도 힘들어. 애가 가만히 있지도 않는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막 계속 기저귀 어떻게든 입히려고 그러면 계속 기어다니고. 아니 그게 너무 귀엽고 사랑스러운 시간인데 그거를 어떻게 막 그 무슨 야 진짜. 도비님 감사합니다. 저희 부모님도 리썸님처럼 생각하시고 계실 것 같아서 이야기 듣는데 너무 뭉클해요. 아유 감사합니다. 35일 육아동지분도 계시네요. 새벽 수유 중이시라고. 그러니까 저 시기가 그러니까 제가 안 힘들다는 거 절대 아닙니다. 힘드실 거예요. 힘드시고 피곤하고 할 텐데 제가 말씀드렸듯이 남편분이랑 어떻게든 그 잠 교대만 잘 해가면서 상대를 믿어야 돼요. 결국에는 상대를 믿고 그리고 육아를 너무 피곤하게 하는 여자들을 보면요 남편한테 잘 못 맡기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당연히 남자들이 여자들보다 좀 손이 야물딱지지 못하고 이런 거는 있어요. 그런 거 있잖아. 남편이랑 애기랑 재우라고 하면은 남편이 먼저 잠들어 있고 애기들은 이제 놀고 있다고 이런 경우를 되게 많이 보잖아요 우리가. 근데 그래도 맡겨야 돼. 내가 애기를 더 최적의 컨디션으로 보일 생각이라면은 남편이랑 이제 교대를 해. 계속해가지고 이제 교대를 하는데 교대를 할 시간에는 애한테 신경 쓰지 말고 푹 자야 돼. 푹 자고 이제 일어나가지고 교대도 확실하게 하면서 하면은 최대한 그 시간을 행복하게 보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아들 기저귀 갈다 분수쇼 안 당한 엄빠 없을 듯. 그러니까 저런 것들도 그러니까 사람들 마인드가 진짜 그 중요한 게 뭐냐면요. 예를 들어 애기들이 토 같은 거를 진짜 자주 하잖아요. 그리고 처음에는 이제 애기 옷 갈아입히는 것도 너무 빡세단 말이에요. 이제 애기가 부서질 것 같아요. 너무 애기 때는. 그래가지고 애기 옷을 갈아입히자마자 애기가 토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아니면 애기가 무슨 뭐 기저귀를 갈자마자 똥을 또 싸고 기저귀를 힘들게 갈아놨는데 똥을 또 싸. 바로 그러니까 똥을 한 번에 안 싸고 막 나눠서 싸는 경우도 있고 기저귀를 갈아입히자마자 오줌을 또 싸는 경우가 있단 말이야. 그러면은 진짜 그 존나 부정적인 여자들 같은 경우에는 막 기저귀를 던져요. 막 짜증나가지고 막 아니 씨발 지금 갈자마자 애가 지금 오줌을 또 쌌다고 막 하면서 무슨 막 근데 우리는 저랑 저희 와이프는 이게 너무 귀여웠거든. 귀여워가지고 애기를 옷 갈아입히자마자 무슨 뭐 옷을 또 더럽힌다든지 아니면은 무슨 뭐 애기 뭐 기저귀를 이렇게 가는 도중에 막 쉬를 막 이렇게 하고 있으면은 분수쇼가 이렇게 퍼지면은 너무 귀여워가지고 우리는 빵 터지거든. 아니 그거 뭐 다시 갈아입히는 거 아니 우리가 뭐 택배 상하차를 하래 무슨 쿠팡 그 알바를 하래. 아니 그거 애기 그거 조금 보는 게 그게 뭐가 그렇게 세상 살면서 힘든 일이라고 그런 거 갖다 그렇게 짜증을 내고 막 하는 것들이 저는 애기들이 아무리 그 어떤 인지를 못하는 나이라고 해도 그런 것들을 다 보고 있고 듣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애를 그렇게 한숨을 픽픽 쉬어가면서 무슨 인생 다산 표정으로 보고 이러면은 결국에는 그런 게 애들한테 영향이 갈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조금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을 만나가지고 저는 결혼을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대신 남편은 목욕 담당. 저도 목욕 담당을 제가 하고 있거든요. 저는 제가 좋아서 해요. 제가 좋아서 하는데 그런 경우도 있어요. 남편이 목욕을 하는데 옆에서 계속 관리 감독을 하는 여성분들도 많아요. 제가 계속 말씀드렸지만 남자는 여자보다 이제 손이 야물딱지지가 못하다 보니까 여자들 입장에서는 이제 자꾸 막 남자들은 내가 혼자 씻어도 씻고 나왔는데 여기 귀 뒤에 막 거품 같은 거 있고 이런 때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애기를 씻겨도 사실상 여자 입장에서는 그 애기 머리를 감겼는데 머리 거품이 여기에 그대로 있는 경우도 많고 막 이렇다 보니까 너무 짜증이 나는 거야 엄마들이. 근데 그거를 그냥 옆에서 계속 관리 감독하는 여자들이 있어. 아니 애기 여기를 좀 잘 씻겨야지. 아니 오빠 이것 좀 잘 좀 해봐. 애기가 그러면 아프지 하면서 막 짜증을 엄청 내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야. 그거는 근데 지 팔자 지가 꼬는 거예요. 남자한테 맡겼으면은 그냥 어떻게 할 수가 없어. 내가 목욕까지 시킬 게 아니라면은 남편이 그래도 그렇게 조금 시행착오를 겪어가면서 이렇게 발전을 하는
거기 때문에 원래 아빠한테 맡기면은 애들이 거기 전쟁돈 피나놓은 애들처럼 꼬질꼬질해지는 건 어쩔 수는 없는 거야. 근데 그런 거를 내가 그 못 견디겠으면은 그냥 본인 팔자 본인이 꼬면서 24시간 내내 애기 신경만 쓰면서 이제 성격 피폐해지면 되는 거고. 근데 남편이 해준다고 하는데도 그거를 옆에서 계속 지켜보면서 감독하면은 남자도 이제 스트레스를 받을 수밖에 없거든요. 나는 나 딴에는 열심히 한다고 하는 건데 자꾸만 이렇게 딴지를 걸고 해버리면은 안 됩니다. 그래서 남편한테 맡길 때는 조금 내가 해주는 것보다 아이를 좀 덜 케어를 하게 된다는 생각이 들더라도 맡길 때는 확실하게 맡겨야 돼요. 어쨌든 댓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뭘 하면서 행복하고 뭘 하면서 불행한지가 중요. 본인이 우선이면 안 하는 게 맞지. 남편과 아이를 먼저 챙기는 게 희생이라고 생각되면 하지 마.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고 결혼이랑은 안 맞는 거임. 100% 후회해. 맞습니다. 그냥 저 마인드인 여자랑은 그냥 하지 말고 본인도 그 마인드라면 하지 마세요 그냥. 그리고 흔히 또 그 애들 키우는 사람들을 조롱하는 사람들이 그런 얘기도 한단 말이에요. 어차피 애기 때 저렇게 예쁜 짓 하고 막 그래봤자 나중에 사춘기 되고 막 이러면은 그때만 돼도 방문 쾅쾅 닫으면서 부모랑 소통도 하지 않으려고 암크크 하면서 막 조롱한단 말이야. 그런데 왜 키우냐 저런 거를 왜 키우고 자빠졌냐 막 이러면서 조롱하는 사람들이 많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는 부모가 돼보지 않았으니까 할 수 있는 얘기거든요 진짜로. 중학생이 되고 사춘기가 돼가지고 방문 그렇게 쾅쾅 닫아도 돼요. 그게 부모의 마인드예요. 저도 벌써부터 우리 애가 아직 돌도 안 됐지만 나중에 애가 커가지고 아빠가 뭘 하라 하면서 방문 쾅쾅 닫고 문 잠그고 있으면은 벌써부터 서운해서 눈물이 날 것 같아. 근데 그래도 괜찮아. 그런 사람들이 부모라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렇게 쾅쾅 닫아도 괜찮고 그렇게 질풍노도의 시기 겪어도 괜찮고 사고 쳐도 괜찮아요. 그게 내 불행이 아니야. 내가 바라는 거는 그냥 우리 아기가 건강하게 자라는 거밖에 없어. 그것만 해도 그냥 행복해요. 근데 애를 안 낳아본 사람들이다 보니까 내가 그렇게 애를 애지중지 키웠는데 애새끼가 결국에는 커가지고 중학교 때 사춘기 와서 부모랑 눈도 안 마주치고 방에 틀어박혀서 게임만 하고 막 이렇게 된다느니 하면서 조롱을 하는 거 보면은 그냥 웃긴 거죠. 그렇게 돼도 돼요. 그렇게 되는 게 확정이라고 해도 다시 나는 아이를 낳을 거야. 근데 이거를 그 애를 안 낳아본 입장에서는 그런 감정을 겪어보지를 않았다 보니까 이거를 조롱하게 되는 거죠. 돌도 아닌데 중2 시기를 생각하는 건 너무 나간 거 아닌가요? 제가 괜히 망상충이 아니라니까요. 망상충 앤들은 중학교 2학년을 떠나서 이미 성인 됐을 때까지도 다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결혼해서 살다가 애는 나중에 낳고 싶을 때 낳으면 됨. 낳기 싫으면 끝까지 안 낳으면 되고 물론 이런 게 합의가 되는 사람과 결혼해야겠지. 이런 게 합의가 안 되는 사람은 별로인 사람이라고 생각. 그래서 나는 내 배우자랑 딩크로 행복하게 살고 있음. 아이를 낳는 건 선택이고 어떤 선택을 하든 누구나 존중받을 가치가 있음. 미래 배우자와 심도 깊게 고민해봐요. 그러니까 제가 여태까지 이제 육아 찬양론을 막 말씀드리고 했지만 이런 분들도 저는 존중합니다. 딩크족들 진짜 존중합니다. 진심으로. 다들 어떤 추구하는 인생이 다르기 때문에. 근데 저는 그거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적어도 제 주변에서 딩크족으로 살려던 사람들이 어떻게 실수로 해가지고 아기가 생겨가지고 결국 낳게 된 사람들 중에 후회하는 사람 아무도 못 봤어요. 적어도 제 주변에서는. 이건 그냥 주변 도리인 얘기일 수도 있고 분명히 애를 낳아서 불행해졌다는 사람도 있을 수가 있는데 제 주변에서는 다 똑같이 하는 말이 와 나 애 안 낳았으면 진짜 어쩔 뻔했냐라는 말을 다 해요. 나 딩크로 살다가 진짜 애 안 낳았으면 진짜 어쩔 뻔했냐. 와 진짜 이거는 다시 애 없는 삶으로 돌아가는 거는 상상도 못한다는 사람들이 적어도 제 주변은 100%예요. 그래가지고 그런 생각을 조금 해볼 필요는 있습니다. 애 낳아가지고 불행해졌다는 사람들이 과연 애를 낳기 전에는 행복했던 사람들인가를 보세요. 그것도 저는 진짜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 사람들은 분명 애 낳기 전에도 항상 세상 탓하고 환경 탓하고 이랬던 사람들일 가능성이 진짜 높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러면 과연 애 낳기 전에는 얼마나 행복했을까를 한번 보라는 거지. 별 고민 안 했어. 남들이 하는 건 해보고 죽어야 후회가 없겠다 싶었지. 그래서 결혼했고 아이 키우고 있지. 남들이 하는 데는 이유가 있더라고. 이거는 살면서 남들이 하는 걸 했을 때 긍정적인 경험이 많았던 사람, 즉 대중적인 취향. 살면서 남들 하는 거 해봤다가 이걸 왜 하지? 라는 경험이 더 많았던 사람은 사고가 좀 다르게 흐르지. 전혀 맞지 않는 소리였고요. 나도 고민 별로 안 했음. 내 아내도 그렇지만 애 낳고 나서 애 때문에 몸 망가졌다. 애 때문에 아무것도 못한다고 원망하는 사람 주변에서는 못 본 듯. 애 키우는 과정에서 내가 희생했다고 표현하는 사람도 못 봄. 다들 그저 애가 참 사랑스럽고 좋은데 키우는 게 쉽지 않다 이런 이야기는 함. 근데 무엇보다 자신이 소중하면 모르겠네. 결혼 아이 강추.
40대까지만 해도 비혼의 여행 취미 연애가 꾸림. 근데 50대 이후부터 90살까지 상상해보면 티격태격 같이 늙어가는 남편이랑 꼬물꼬물 아가 없이 노화돼가는 몸 안티에이징 찾아다니면서 지금까지 살아온 것보다 더 긴 삶을 살아야 함. 선택은 본인 몫. 나는 비혼주의였는데 남편 만나고 싹 뒤집어짐. 애도 절대 싫고 내 인생 갈리는 느낌이라 생각했는데 그냥 이 사람 애라면 그래도 한 명은 나차로 바뀜. 나는 일 욕심 엄청 많고 해외에서 커리어 때문에 오래 살 정도로 내 삶이 진짜 중요한 사람이었는데 아기를 낳아보면 세상이 완전히 달라져. 내가 힘들고 내가 하고 싶은 게 많고 하다가 애를 낳아보니 또 나보다 가족과 아이의 행복이 내 행복이 되더라. 다들 힘들다 하면서도 가족이 있다는 게 큰 버팀목이 되는 것 같아. 그리고 난 애를 낳고 나서 세상을 보는 눈이 더 넓어지게 되더라고. 개인의 선택이지만 이런 사람도 있다고 공유. 난 20대 후반에 결혼했고 결혼한 후에도 아이를 가지고 싶다는 생각이 안 들어서 30대 초까지 그냥 애 없이 알콩달콩 살았음. 근데 삶이 안정되고 몸은 시간이 흐를수록 그냥 더도 늙는구나 이런 생각이 드니까 애기 갖고 싶어졌어. 남편이 좀 가정적이고 나를 잘 케어해줘서 출산과 육아도 마냥 힘들지 않겠다는 확신도 도움이 많이 됐다. 만약 남편과의 삶이 만족스럽지 않았다면 그냥 딩크로 살았을 듯. 어쨌든 간에 저는 또 개인적으로 육아를 엄청 만족스럽게 하고 있고 제 주변 사람들은 다 그렇다 보니까 또 제가 이런 얘기하면은 저 새끼는 뭐 돈적으로 걱정이 없으니까 저렇게 행복하게 육아를 하겠지라는 분들도 당연히 계실 겁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도 일정 부분이 있을 거라고 저도 이거는 어느 정도는 인정합니다. 근데 제 주변에 돈 잘 버는 사람들만 있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돈 잘 벌지 못하고 일반적인 회사원들도 그렇게 긍정적인 마인드로 행복하게 키우는 부부들이 상당히 많이 있다는 거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변에 딩크 부부였던 부부가 있는데 계획에 없던 임신으로 어찌저찌 출산까지 했는데 지금은 둘째 생각 중이라고 하네요. 그러니까 저게 대다수의 사람이라니까요. 대다수의 사람들은 저래요. 그러니까 제가 항상 그러잖아요. 인생에서 확률 게임을 베팅해야 되는데 정상인들을 기준으로 일반적인 사람들을 기준으로 베팅을 해야 되는데 자꾸 사람들이 극소수의 어떤 그런 예시를 보면서 자꾸 베팅을 한다니까요. 내 아이를 낳았는데 더 불행해졌다는 사람들은 소수의 예시예요. 그래가지고 막 그런 뉴스도 뜨잖아요. 요즘에 그 아기를 키우면서 우울증에 걸린 그 미친 여자들이 뭐 애기 뭐 창문으로 던지고 뭐 이런 일도 막 있잖아요. 뉴스에 나오잖아. 근데 제가 매번 말씀드리는 게 뉴스에는요 당연한 얘기는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뉴스를 보고 세상을 판단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아기 키우는 게 힘들어가지고 무슨 아이한테 몹쓸 짓 하고 이런 부모들을 보면서 애 키우는 게 얼마나 힘들면 저러겠어 라는 식으로 판단하는 사람들은 세상 살면서 모든 것들이 다 안 풀릴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뉴스의 역설이라는 거를 깨달아야 된다고. 사람이 밥을 먹는 거는요 뉴스에 절대 안 나와요. 근데 사람이 똥을 먹으면 그건 뉴스에 나오는 거야. 이게 어떤 의미인지를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어떤 애 엄마가 애를 낳아가지고 애를 학대해서 그런 죽음까지 몰고 가는 경우는 흔하지 않은 일이니까 그만큼 뉴스에 나올 정도로 흔하지 않은 일이기 때문에 뉴스에 나오는 거예요. 정말 애를 낳아서 행복한 사람들이 훨씬 더 많기 때문에 그런 당연한 말 그대로 당연한 얘기야. 아이를 낳아서 행복하게 키우는 건 너무 당연한 얘기라서 이런 것들은 뉴스에 나올 필요가 없는 거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자꾸만 그 뉴스 같은 걸 보면서 아우 그 애 낳는 게 저렇게까지 힘든가 보다 저렇게까지 불행한가 보다 라는 식으로 사고를 하니까 이런 식으로 사고를 하는 사람들은 진짜 뭘 해도 안 돼요. 사업을 해도 잘 안 될 거고 아휴 참 슈퍼챗이 하나가 묻혔었네요. 삶이 행복하다의 기준이 뭘까요? 사람마다 다 다르죠. 그러니까 행복이라는 거를 어렵게 생각하면 행복하기가 힘들어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행복이란 게 진짜로 제가 매번 말씀드리잖아요. 행복하려면은 행복 그거 좆도 없다라는 마인드를 가져야 행복해질 수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 절대로 행복해지지 못하는 사람들의 경우에는 행복이라는 게 무조건 무언가를 성취하고 무언가를 이루고 어떤 사건에 놓여져 있어야 이제 행복이 온다고 착각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런 사람들은 누군가가 행복하다고 하면은 그 사람들이 행복하다는 사람들은 모든 일들이 다 잘 풀리고 모든 좋은 일들만 있고 그 사람들 주변에는 다 좋은 사람들만 있어서 행복하다고 착각을 하게 되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행복이라는 감정은 아침에 나가서 그냥 새벽 공기만 마셔도 느낄 수 있는 게 행복이거든요. 밤늦게 나가가지고 밤공기 마시면서 하늘에 떠있는 별 보고 달만 봐도 느껴질 수 있는 게 행복이라는 감정이에요. 근데 맨날 행복하지 못하다는 사람들 보면은 이 행복이 되게 어려운 것처럼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행복해지려면은 진짜 역설적으로 행복이라는 게 좆도 없다라고 생각해야 행복한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행복이 별거 아니에요 진짜로. 마음 먹으면 그 즉시 행복해질 수 있는 게 사람이에요 원래. 그래서 예전에 그런 말이 있었잖아요. 워렌 버핏이 한 말 중에 그런 말이 있어요. 내 인생에서 가장 운이 좋았던 날을 꼽으라면 바로 미국에 태어난 날이다 라는 말을 한 걸로 유명해요.
그러니까 사람이 어디서 태어나는지도 진짜 중요하거든요. 워렌 버핏이 미국이 아니라 어디 방글라데시 같은 데 태어났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기까지 성공을 했겠나. 물론 방글라데시에서도 성공하는 사람들이 나올 수는 있지만 확률적으로 그게 높지가 않단 말이야. 근데 저는 이거를 한국에 태어난 사람들도 이 마인드를 충분히 가질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것도 뭐 또 의견이 갈리겠지만 아직도 우리나라가 뭐 헬조선이다 어쨌다 하는 사람들도 계시겠지만 근데 저는 이거 당당하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저도 20대 내내 고시원 살았고 반지 하방 살았고 중학교 때부터 알바했고 맨날 택배 상하차하고 노가다 나가고 그랬던 사람이지만 저는 항상 대한민국에서 태어난 게 너무나 감사하고 행복한 일이었거든요. 그래서 저도 내 인생에서 가장 운이 좋았던 날을 택하라 그러면 한국에서 태어난 날이라고 할 것 같아요. 나도 대한민국에서 태어나지 않았으면은 내가 어떻게 이렇게 살았겠어. 그래서 행복이라는 것들이 무슨 뭐 행복하려면 내가 어떻게 되지? 라는 게 아니라 내가 가진 것 중에 그 감사한 것들을 찾는 것부터가 저는 행복해지는 방법에 대한 그 첫 발걸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순식간에 워렌 버핏보다 행복한 사람 된 것 같아요. 미국 의료 시스템 보면 한국에서 태어난 건 정말 행운. 그쵸. 한국 의료 시스템이 개사기이기는 해요. 게임하는 거 즐겁고 친구 만나는 거 즐겁고 애니 보는 거 즐겁고 행복 별거 없습니다. 맞아요. 행복 별거 없어요. 아휴. 그러니까 진짜로 제가 유튜브를 해가지고 잘 돼가지고 행복한 게 아니라 아니 나는 진짜 너무나 고시원에서도 되게 만족스럽게 살았다니까. 고시원에서 제가 월급날마다 족발을 시켜 먹었다 그랬잖아요. 이제 고시원에서 이제 배달이 안 되니까 고시원 가는 길에 그때는 배달이 안 됐어요. 요즘에는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는데 집에 퇴근하면서 가는 길에 족발을 이제 포장을 해가지고 집 가는 길에 이제 또 저기 마트에서 맥주 그 픽처로 된 거 하나 하고 그 소주 한 병을 사. 진짜 존나 아재 같은 삶을 살았죠. 근데 그때는 가난했으니까 술을 좋아하는데 가난했으니까 내 소원이 맥주로만 취해보는 게 소원이었는데 근데 그것도 너무 비싸가지고 맥주로 취하면은 맥주 피처를 몇 통을 먹어야 되는 거 너무 비싼 거야. 그래가지고 맥주 피처가 이제 생긴 게 요렇게 생겼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딱 한 잔을 먼저 따라 마셔. 그러면 요 정도가 빕니다. 그리고 여기에 소주 반 병을 딱 따라. 그러면 딱 여기 찰랑찰랑 거릴 정도로 이게 차요. 그래가지고 뚜껑을 닫은 다음에 한번 살짝 뒤집어. 그러면 이게 소맥이 제조가 되는 거야. 그러면은 거기에 이제 족발이랑 소맥으로 말아진 픽처 하나 꽉 찬 거랑 그리고 그때 당시에 이제 고시원에는 이제 데스크탑을 놓을 수가 없으니까 노트북이 하나가 있었거든요. 그때 노트북으로 드라마 같은 거 이렇게 보면서 그거를 홀짝홀짝 마시면서 이제 족발을 먹으면 난 그게 너무 행복했거든. 이 이상이 뭐가 필요하냐 하면서 그래가지고 제가 무슨 뭐 고시원 살고 반지 하방 살았다고 해가지고 거기 있을 때 막 맨날 너무 불행해가지고 눈물 흘리고 나는 왜 이딴 데서 살아야 되지 하면서 눈물 흘리고 이러지는 않았습니다. 그래가지고 항상 행복은 내가 마음을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서 다른 거여가지고 여자들이 하는 소개팅 최악의 멘트라고 합니다. 어떤 공무원께서 적어주셨는데 원래 스마트폰을 안 봐서요 라는 말이 소개팅 최악의 멘트라고 해요. 진짜인지 여부를 떠나서 적어도 연애를 할 거면 상대방 연락을 받는 것도 예의이고 노력인 건데 난 그런 거 족갈 거야 라고 선언하는 건 뭐 하자는 건지 모르겠다. 혹시라도 잘해볼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제발 그러지 마라. 뭐 나를 거르고 싶어서 차는 멘트면 최적이고. 잘 이해하고 계시는데요? 거르고 싶어서 치는 멘트인 게 99%일 거예요. 그리고 이런 멘트를 가뭄에 콩나듯 한 번 정도 들어본 남자면은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지도 않을 텐데 이제 이 남자분은 어떤 인생을 살았는지를 이제 우리가 유추할 수가 있는 거죠. 이런 걸 보면서 이제 만났던 여자들이 다 연락이 잘 안 됐었나 봐요. 이 남자는 이제 거의 이제 제쳐주는 상태인 거지. 그래가지고 남자가 근데 원래 그렇게 카톡을 답장이 느리세요? 했을 때마다 여자들이 저는 원래 스마트폰을 잘 안 봐요 라는 식으로 이제 대답을 했겠죠. 그래서 이거는 이 글 쓴 사람은 상당히 슬픈 인생을 살고 계실 것 같네요. 여자들이 교통사고가 나도 손에서 놓지 않는 게 스마트폰인데 댓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상대가 마음에 안 들 때 하는 멘트이긴 해. 마음에 안 들면 그냥 차라고 여지 주지 말고 서로 뭐 하는 짓이 애매하게 질질 끌면서 거르고 싶으면 최적이라며 적당히 눈치 주면 알아들어. 뭔 눈치 하기 싫은 말을 해 괜히 못 버리니 저 말하지. 차본 적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차는 것도 생각보다 심리적 부담 커서 돌려 말하는 거 이해됨. 맞아 그런 것도 있기는 있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자 입장에서도 그래요. 그러니까 제가 예전에 막 소개팅 어플하고 이러면은 제가 그 말을 맨날 드리잖아요. 소개팅 어플에서 어떤 여자를 만날 때라든지 아니면은 인스타 DM으로 연락 주고받던 여자를 만날 때라든지 사진에 있는 모습에 한 60%에서 70%만 나와도 성공한 거다 그거는 이라는 말씀을 드리잖아요. 왜
왜 그러냐면은 그냥 아예 대부분의 인스타그램이나 소개팅 어플에 있는 여자들 같은 경우에는 그냥 AI가 만든 그 사진이라고 보면 되는 게 맞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약간 메타버스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지경까지 이르게 되냐면요, 알아볼 수만 있어도 다행이다 정도의 수준인 경우도 많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어떤 여자를 이제 어플로 이렇게 만나고 하면은 진짜 존나 짜증나는 경우가 있단 말이야. 아니 얘는 양심이 있나 수준인 여자들이 있어. 너무 사진이랑 달라버려가지고. 그래가지고 그런 여자들이랑 만나면은 이제 저도 존나 빡쳐가지고 그냥 한번 만나고 그냥 다시는 연락을 안 하게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여자들한테 먼저 연락이 오는 경우가 있단 말이야. 근데 제가 뭐 마음에 안 드셨나요? 제가 무슨 실수라도 한 게 있으면은 뭐 말이라도 해주세요 라는 식으로 연락이 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은 또 그렇게 오면은 마음이 약해져. 대놓고 야 씨발 너 양심이 있냐? 라고도 말 못한단 말이야. 너 사진이랑 실물이 너무 달라가지고 내가 그때 그날 얼마나 빡쳤는지 알아? 나는 너를 만날 생각이 없어 라고 하는 게 아니라, 저도 이제 사람이다 보니까 어떻게 얘기를 하게 되냐면은 또 얘가 나한테 진심인 게 느껴지잖아. 얼마나 내가 마음에 들었으면은 소개팅 끝나고 나서 웬만한 여자들은 그렇게 연락이 흐지부지 되면은 아 내가 마음에 안 들었구나 하면서 끝내는데, 그렇게 여자 쪽에서 먼저 혹시 제가 마음에 안 들었어요? 라고 물어보는 거는 정말 큰 용기 낸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아 근데 그때 우리가 나눴던 얘기들 중에 서로 가치관이 안 맞는 부분들도 있는 것 같고 해가지고 그냥 좋으신 분 다른 분 만나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우리는 안 될 것 같다 라는 식으로 돌려서 애둘러서 말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이 남성분은, 이 글 쓴 남성분은 이렇게 마음에 안 들면 뭐 대놓고 말해라 막 이런 식으로 하는데, 이거는 본인이 먼저 상대방을 차본 적이 없어서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이것도 상당히 곤욕입니다. 내가 상대가 상처받지 않게 어떻게 그 메꼬끄짐을 하는 게 너무 힘들기는 해요. 그래서 적당히 그냥 둘러대면은 조금 인지를 할 수 있는 사회적 지능도 필요합니다. 근데 결국에는 저런 사회적 지능이 없으니까 또 여자 입장에서 그 연애를 하고 싶은 남자가 아니게 느껴질 수밖에 없는 거라서 총체적 난국이기는 하죠. 직접적으로 말하는 게 예의라고 느끼는 사람이 있고 눈치껏 하는 게 예의라 느끼는 사람이 있음. 경험 쌓이면 알게 됨. 차본 적도 있고 차인 적도 있는데 그냥 미안하다는 말이면 됨. 뭔 살인 날 것 같니? 뭐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차는 사람도 존나 미안함. 그래도 질질 끄는 게 더 미안하니까 한두 번만 돌려 말하고 못 알아먹으면 그냥 참. 쓰레기네. 가지긴 싫다는 건가? 크크 힘내라. 한 번 보고 어떻게 호감이 생긴 불나방 원하냐? 조금이라도 애프터 고려한다면 저런 말 안 해야 정상이겠지? 그러니까 그것까지는 저는 이해하거든요. 제가 일하는 도중에는 폰을 못 봐요, 이거 갖다가는 그 호감도 여부 체크를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예전에 그런 말씀도 드렸어. 인생을 개 막장으로 산 사람일수록 상대방이 일할 때 연락 안 되는 거를 못 견뎌해요. 왜냐면 본인 자체가 먼저 월급 루팡이거든요. 흔히 막 그 남자들 그 직장에 있을 때 연락 문제로 들들 볶는 여자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말을 해요. 아니 어떻게 사람이 8시간 10시간 동안 폰을 안 봄? 이거 나한테 관심 없는 거 아니야? 이거 남자친구 너무 심각한 거 아니야? 라고 하면은 대부분의 그 네이트판 하는 여자들은 여기에 공감을 하거든요. 맞아. 어떻게 그렇게 연락을 그 아무리 일하러 나갔다 그래도 연락을 막 8시간 이렇게 안 할 수가 있어. 이건 그냥 성의가 없는 거임, 이런 식으로 말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일을 진짜 열심히 하는 분들의 경우에는요, 내 개인적인 사적인 연락을 퇴근 후로 미뤄두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거를 내가 정말 인생을 개빡세게 열심히 살아보지 않은 사람들은 아예 이해 자체가 안 되는데, 그러니까 이게 몰입이 깨지기 싫다라는 느낌이 조금 맞는 것 같기는 해요. 내가 일을 할 때는 그냥 확실하게 일만 하고 싶고 일이 다 끝나고 나서 퇴근하고 나서 이제 연락을 몰아서 하고 싶은 성향인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사람들한테 일하는 도중에도 연락을 꼭 해라라고 하면은 이게 몰입이 깨져가지고 너무 짜증나거든요, 진짜로. 그래가지고 연락 문제 같은 거에서 아무 일도 없는데 몇 시간 동안 연락 두절이다, 이거는 당연히 호감이 없는 거라고 판단해도 되긴 되는데, 내가 일을 한다고 말을 하고 나서 상대방이 지금 제가 회사 출근해가지고 퇴근하면서 연락 드릴게요, 저 일이 너무 바빠가지고 일하는 중에는 연락하기가 힘들어요 하는 거는 오히려 진국인 남자의 가능성이 높고요. 그거 갖다가 이제 서운해하면서 남자를 들들 볶기 시작하면은 그 진국인 능력남 입장에서는 아 이 여자랑은 결혼을 하면 안 되겠다, 결혼까지는 아닌 상대다라고 이제 걸러질 수가 있습니다. 여사친 중에 며칠 단위로 연락하는 애 있는데 걔 남자친구 사귈 땐 칼답함. 그냥 선택적 반응인 거 알잖아. 구라지. 여자는 좀비한테 물려도 핸드폰을 놓지 않는다. 그냥 마음에 안 들면 안 맞는다 이러면 되지. 근데 누구든 저딴 핑계 대는 건 예의가 아님. 요즘 사람들 쿨한 거 좋아하잖아. 내가 나쁜 사람이 되긴 싫으니까요. 난 좋아하는 멘트임. 내가 까인 거건 내가 거르는 거건 확실하게 그 시점에서 관계 정리됨. 포기 안 하는 멘트 맞음. 너 거르고 싶어서 하는 멘트야.
와 이거 뭐야? 이거 제 인스타 스토리예요. 아 그러니까 이 짤은 유명한 짤이기는 해요. 이게 그 서울에 이거 물난리 났을 때 있잖아요. 그때 여자들이 이 물난리가 났을 때도 우산 쓰고 폰 보면서 가는 그 사진을 보면서 상당히 유명해졌던 짤인데, 이 짤을 가져다가 제가 이거 제 인스타그램 스토리에다가 글을 이렇게 썼거든요. 이거를 윗부분을 자르고 이렇게 돌아다니는구나 이 짤이. 나는 카톡질하는 거 눈 아프고 피곤해서 잘 안 함. 연락 스타일이 안 맞는 듯. 저런 거 들을 때마다 개꼴값 떠내 생각밖에 안 듦. 이런 글이 있었고요. 리섬님, 쉬는 주말에 남편이랑 같이 게임하거든요. 현지라면 너무 초딩 같나요? 과다하게 이용 안 하고 2, 3만 원. 아 근데 저는 저런 그 생각도 굳이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우리나라 사람들은 게임에 대한 인식이 너무 안 좋잖아요. 그러니까 저만 해도 무슨 게임에 뭐 현질했다 막 이런 얘기하면은 뭐 한심하게 보는 사람들이 많은데, 다른 취미에다가 돈을 쓰는 거는 사람들이 안 아까워해요. 뭐 경험에다가 돈을 쓰는 거는 합당한 소비다 이지랄 말을 하면서도, 게임에 있어서는 관대하지가 못해. 사람들이 게임에서만 존나 대법관이 돼. 예를 들어 방금 지금 질문해주신 이천사님 같은 경우도 쉬는 날에 남편이랑 같이 게임하는 거면은 남편이랑 그 시간에 다른 거를 했어도 돈이 2, 3만 원은 들어가거든요. 게임 즐기는 시간에. 영화만 봐도 요즘에 몇만 원씩 해지잖아요. 나가가지고. 그거나 게임이나 대체 무슨 차이가 있냐고. 그래가지고 뭐 쉬는 날 주말에 남편이랑 같이 시간을 그걸로 재밌게 보냈는데, 거기다가 2, 3만 원 쓰는 거는 전혀 아까운 게 아니죠. 요즘에 밖에 나가기만 해도 몇만 원씩 훅훅 나가는데, 집에서 그렇게 오붓하게 2, 3만 원으로 몇 시간 동안 즐길 수 있는 취미가 얼마나 됩니까? 리선님, 날씨가 너무 더워서 바다로 나가면 5분 만에 땀이 범벅이 됩니다. 해결책 있을까요? 해결책 없죠. 어디 교보문 온 거 같은데 시원한 데에서 물어보세요. 그러면은 야외에서 물어보면 여자들도 존나 짜증날 거예요. 지금 요즘 같은 날씨에 진짜 끈적끈적하고 더워 죽겠는데 막 길에서 붙잡고 번호 물어보고 하면은. 리선님은 사귀고 언제 잠자리 갖는 게 적절하다고 보시나요? 20대 여자인데 적절한 타이밍이 있을지 궁금해요. 언제 하는지가 중요할까요? 사실 언제 하는지는 크게 중요하지 않아요. 무슨 진짜 존나 개찐따 새끼를 만나는 게 아닌 이상은. 그러니까 찐따들이 그런 거에 막 긁히거든요. 막 예를 들어 사귄 날에 사귀자마자 하면은 그 찐따들은 집에 가면서 막 곰곰이 생각하는 거야. 아 근데 사귄 날에 바로 했네. 얘 뭐 다른 남자 만날 때도 이랬겠지. 이딴 생각을 하는 찐따들이 있고요. 사귄 날에 바로 했다고 해도 아니 진짜 막말로 뭐 선세쿠사를 했다고 해도 역시 나한테니까 이렇게 허락을 해준 거구나 라고 생각하는 그 자존감 높은 남자들이 있거든요. 근데 자존감 낮은 찐따들의 경우에는 자꾸만 무슨 뭐 여자친구가 이상하게 능숙한 것 같고, 어떻게 나랑 처음 만났을 때부터 이렇게 스킨십을 하고 지도 좋아서 스킨십을 한 거면서 막 이렇게 생각하는 찐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찐따들은 그냥 애초에 그 본인 입장에서 먼저 걸러야 되는 거여가지고, 뭐 사귀고 얼마나 돼서 잠자리를 갖는 게 좋다 이런 거는 저는 딱히 없는 것 같습니다. 그냥 본인 마음가짐대로 하세요. 무슨 사귀는 사이면은 뭐 요즘에 뭐 그런 거를 재고 따지고 그럽니까? 리선이 덩치가 좋아 보이는데 키가 몇인가요? 저는 키 175입니다. 174, 5 왔다 갔다 해요. 그리고 덩치가 좋아 보이는 건 티셔츠 때문에 그런다. 진짜 티셔츠 파리를 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티셔츠 때문에 그런 거예요. 형님, 연락하는 애가 있긴 한데 얘가 연애는 하긴 하겠다는데 결혼 전제 연애뿐이 안 하겠다는데 이건 뭔 심리인가요? 현명한 심리죠. 여자가 결혼 전제 아니면은 난 연애 안 하겠다고 하는 거는 시간 버리기가 싫다는 거여가지고, 저는 그거는 딱히 무슨 나쁜 신호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오히려 자기 자존심 때문에 결혼 전제가 없는 상태로 만나면은 되는 시기인데, 내가 괜히 없어 보일까봐 남자한테 그런 얘기 못하는 여자들도 많거든요. 근데 오히려 저런 얘기를 한다는 게 저는 오히려 자존감이 높아 보입니다. 저런 얘기 조금 자기가 짜친다고 생각해서 못하는 여자들이 굉장히 많아요. 자, 마지막으로는 유튜버 리섬님이 만드신 옷 브랜드, 기본템 옷 브랜드 한남피플에 대해서 리뷰를 해보도록 할게요. 구매하고 나서 너무 만족스러워서 제가 쇼츠로 리뷰 영상도 남기기도 했죠. 어깨 넓어 보이고 얼굴 작아 보이는 이 오버핏 반팔티가 이렇게 있는데요. 이 제품은 원래 긴 팔티가 먼저 나왔고 최근에 이렇게 여름용으로 반팔티가 나왔는데, 전 좀 몸이 좋은 편인데도 이렇게 이 옷을 즐겨 입는 이유가, 일단 핏이 부담되지 않으면서 자연스럽게 체형 보정이 됩니다. 내가 몸이 되게 말랐다, 아니면 좀 뚱뚱하다, 체형 보정이 필요하다, 그냥 기본템으로 이 티 사는 거 무조건 너무너무 추천드립니다. 자, 여러분 보시다시피 넥라인이 이렇게 딱 붙게 만들어져 있으면 얼굴이 커 보이거든요. 근데 이렇게 넥라인이 여유있게 만들어져서 목도 길어 보이고 얼굴도 좀 작아 보이는 효과가 있다. 그리고 오버핏 티셔츠가 이렇게 재질이 빳빳하게 잡아주지 않으면은 이게 이렇게 흘러내리면서 어깨선이 축 내려가서 오히려 더 어깨가 좁아 보이거든요. 이 재질이 딱 받쳐주기 때문에 오버핏으로 만들어졌어도 핏이 무너지지가 않는다. 마감이나 재질도 너무 좋고 한국 남자라면 누구나 입기 너무나 좋은 기본템이다. 그리고 슬랙스와 트레이닝 팬츠도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슬랙스가 정말 너무 좋습니다. 여러분들 검은 슬랙스 다 한 벌씩은 갖고 계시죠? 저도 무신사에서 사본
사보고 여기서 사보고 저기서 사보고 정말 많은 검은 슬랙스를 사봤는데 제가 살면서 입어본 슬랙스 중에 가장 좋습니다. 일단 다른 싸구려 슬랙스와 다르게 얇아서 이렇게 구겨진다거나 그런 게 전혀 없고요. 약간의 스판기도 있어서 다른 면 슬랙스와 다르게 굉장히 편합니다. 그리고 허리에 기본적으로 고무 밴딩이 살짝 장착돼 있어서 벨트가 없이도 입을 수 있는 게 장점이에요. 대부분 분들이 벨트 없이도 입을 수 있을 겁니다. 아마 이 한남 피플의 검은색 이 슬랙스가 가격 대비 퀄리티가 가장 좋고 가장 잘 만들어진 그런 슬랙스가 아닌가 싶습니다. 트레이닝 팬츠 같은 경우에도 기본적으로 한남 피플 이 브랜드 자체가 디자인은 최대한 단순하게 하지만 핏은 체형 보완에 최적화되게 만들어진 그런 제품이어서 뭐 반팔티, 긴팔티, 슬랙스, 트레이닝 팬츠 다리 길어 보이고 어깨 넓어 보이고 얼굴 작아 보이는 거에 초점을 둔 그런 기본템 브랜드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브랜드의 기본 컨셉 자체에 굉장히 공감을 합니다. 여러분이 옷을 잘 입고 싶으면 역설적으로 옷을 잘 입으려고 하면 안 되거든요. 최대한 뭐 디자인 없이 그냥 무지가 제일 깔끔하고 검은색 아니면 흰색 그리고 내 체형을 보완해줄 수 있는 이거에 올인을 하시는 게 가장 현명하고 좋은 패션 선택 방법이다. 그래서 오버핏 반팔티든 긴팔티든 검은색을 가장 먼저 그 다음 흰색 이렇게 사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여러분들이 옷을 사실 때 기본템 위주로 가장 먼저 갖춰주시는 게 좋은 게 얘들은 웬만한 옷들에는 다 잘 어울리고 데일리로 입을 수도 있고 가장 뽕을 뽑기가 좋아서 그래요. 그리고 보통 보세 옷들은 몇 번 입고 나서 세탁기랑 건조기 돌리면은 옷의 퀄리티가 떨어지고 그래서 버리고 다시 사는 경우가 많은데 얘들은 기본적으로 옷의 퀄리티 자체가 너무 좋게 만들어져서 세탁기나 건조기를 계속 돌리고 써도 정말 그냥 그대로다. 퀄리티 자체가 너무 좋다. 그래서 얼굴은 작아 보이고 어깨 넓어 보이는 십수 티셔츠 찾으시는 분들은 리섬님이 만드신 한남 피플 브랜드 이 반팔티, 긴팔티 그리고 슬랙스 트레이닝 팬츠 이거 너무너무 추천드리고 사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한남 피플 제품 싹 다 S